안녕하세요. 소스코드 26강 매트릭스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매트릭스 트릴로지로 알려져 있는 1999년 더 매트릭스, 2003년 매트릭스 리로디드, 또 2003년 매트릭스 레볼루션즈. 이 시리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류가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양쪽으로 결합된 그 매트릭스에 갇혀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세계는 그 종교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르마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갇혀 있는 매트릭스가 일견 인류를 가두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자국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게 이제는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해체하고 먹어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세계의 주도권 이동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시도했는데요. 우리가 왜 이걸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이 책자가 그 매트릭스 첫 번째 더 매트릭스의 1999년 상영된 이 영화의 그 전반부에 초기에 이 장 보드리아르의 책이 등장을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셔시키 형제가 당시에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그 상당 부분은 그 철학적 어떤 사고 체계를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에서 그 개념을 차용해 온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매트릭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 계통에 있어서 그 어떤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된 가상세계를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 장 보드리아르의 그 가상이라는, 이 시뮬라크르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가상이라는 뜻, 가상세계라는 뜻이에요. 시뮬라크르가. 이게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상. 그 다음에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가상화하기, 뭐 가상화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가상화되다.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라는 가상, 이건 명사가 되고, 시뮬라시옹은 가상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 철학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현대 문명의 기본적인 어떤 자본주의 문명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제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근데 소비 경제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어떤 이미지화된 어떤 그런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를 압도를 하면서 이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문제하고 이 가상이라는 문제가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이제는 가상이 실제를 압도하고 실제가 없이도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세계로서 우리한테 깊이 우리 문명 안에 장악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가상과는 완전히 실제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 가상성이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의 어떤 형태, 양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존재론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이, 제가 얘기를 한 것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현재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세계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면서 또 해체를 시키면서 그것을 다시 현실을, 가상성을 주도로 해가지고 새로운 현실 세계를 이렇게 창조한다고, 제가 그런 개념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장 보드리아르는 그런 것보다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왜곡하고 또 다른 어떤 실제에 대한 어떤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상당히 이런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런 철학적 입장하고 사실은 조금 많은 차이들이 있는 거죠. 입장들이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또 저 자신이 얘기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그럼 이 현실 세계 현대 문명이라는 이런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 우리 그 경제적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위력을 발휘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잠깐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IMF 사태 1997년에 그 12월 3일 12월달 이제 마지막 그 해를 앞두고 12월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그 IMF 구제금융을 공식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그 우리 경제에 파국을 몰아온 어떤 그런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런 가상화되는 어떤 그런 문명 자체가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문명 세계를 그 파괴하는 어떤 그런 현상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군사 정권이 그 박정희 정권 이후로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그 지배를 했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국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서 그 주요 역할 자체가 이제는 그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공 생산하는 거 위주의 그 산업 자본주의적인 어떤 틀 안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 자본주의 성장의 과실을 이제는 따먹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자본주의가 이때 이제는 정점에 이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1996년에 OECD 가입을 갖다가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을 하면서 이때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네. OECD가 선진국 클럽이니까 선진국 클럽에 가입돼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샴페인을 터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불과 1년 정도 후에 1997년에 와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완전히 거덜나버린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산업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실질, 이게 이제 실제성에 기반을 둔 물질과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산업에서 파생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나 이런 선진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주의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는 일종의 파생 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실제성에서 파생된 거로 보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파생된 거를 넘어서 아예 금융자본주의가 가상화돼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는 금융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걸로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어떤 건 보조적 수단으로 그냥 파생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주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이미 세계의 주도적 세계의 자본주의를 주도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금융자본주의로 이미 넘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OECD 가입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는 건데, 금융시장 97년까지 전면 개방.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으로 보면은 실제성이라고 하는 지배하는 그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에 완전히 약탈을 당한 거의 해체에 가까운 파괴를 당한 거죠. 해체 파괴를 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자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융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각종 가상세계에 있어서 무기들, 그게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건데, 금융공학에서, 활약을 하는 유대자본들 같은 것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금융공학적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산업자본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고 파괴하고, 결국에는 성과물들을, 착취 약탈한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착취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한 기업을 한 1조짜리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면은
이 금융자본주의적 약탈 과정에서 그것이 뭐 1,000억짜리밖에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막 헐값에 막 날아가는 거죠. 나는 흡수해서 그냥 뺏어가는 식으로 착취당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파생된 것 또는 가상화된 것, 이렇게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가상화폐 또는 요즘에 이제 양적 완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이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내재적 어떤 속성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적인 논리가 산업자본주의 논리를 많이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그 학문적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그 성장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금융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약취 탁취당하고 이렇게 혜택 파괴당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파생과 가상이 세계가 이렇게 먹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 보드리아르는 어떤 그 소비 그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떤 가상된 건 실제, 그러니까 그 상품 자체의 실제보다는 그 거기에서 가치는 이미지 가치에 대한 상징 가치를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 가상적인 것들이 그 상품 자체의 실제와는 무관하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 세계를 구축이 되면서 그것이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상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가상성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현상을 분석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지만 이런 경제적 현실에서도 이렇게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현실들 자체도 또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 IMF 사태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를 파괴를 함으로써 파괴하고 재구성해내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후로 이제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는 정보 혁명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업에 이제 들어가서 전국에 이제는 인터넷망도 깔고 하면서 일단 그 금융 시스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체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두권에 지금 와 있잖아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바꿔놨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 가상적인 세계로 한 단계 굉장히 올려놓는 어떤 그 정책적 변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면서 벌어서 가정을 유지했던 가장들이 그때 다 실직위기에 처하고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게 뭐야? 실제성의 바탕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실제성이 거기서 있어서 어떤 그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를 했지만은, 그런 노동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지만은, 결국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이 가상적인 어떤 세계에 있어서의 가치,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죠. 게임의 룰이 달라진다라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는 게임의 룰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게임의 룰이 틀리니까 다른 룰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는. 근데 이 세계가 압도적이니까 현실 세계보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트릭스 영화 자체는 인공지능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비트 정보 체계에 있어서 가상성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은, 또 그런 다른 사회 경제적인 현실에서도 이런 가상성이 그 실제적인 어떤 세계를 압도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보적인 이런 혁명과는 이 인공지능과는 상관없이 문명적으로 지금 인류가 이런 단계에 이미 한참 돌입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사실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모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을 좀 볼 거는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 영화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건전지 역할을 하는 배양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된 거죠. 연결된 하나로 돌아가는 가상세계가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지배하면서 하나의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보 비트화 세계를 만든 거죠. 정보 비트화 세계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영화들 두 편을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13층이라는 영화예요. 13층이라는 이 영화는 뭐냐면 1999년에 이제 조세프 로스넥 감독이 만든 SF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1960년대 SF 소설인 데니엘 갤로의 시뮬라크론이라고 해요. 여기도 역시 시뮬라크론이라고 해요. 시뮬라크론. 그렇죠. 이게 똑같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상세계라는 개념. 장 보드리아르의 가상세계의 개념은 시뮬라크론. 근데 원래 시뮬라크론이라는 게 원래 가상세계라는 거니까 그냥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원래 그 어이니까 이 단어를 갖다 쓴 거죠. 시뮬라크론 3 이것을 원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 영화에 이제는 이제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인자로 돼 있었는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더글라스라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게 더글라스는 컴퓨터 게임 개발자예요. 개발자이자 게임 개발 회사 사장이죠. 개발자이자 사업체 대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냐면 이제는 MMORPG라고 봐야 돼. RPG 게임인데 일종의 1937년도 7년에 저 미국 사회를 이렇게 구상해 놓은 게임이죠. 어떤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캐릭터들이죠. 그 캐릭터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을들에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리니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게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마치 요즘 게임들 보면은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화초도 기르고 하는 게 하나의 게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개인 주택 해놓고 거기다가 강아지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하면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전에는 싸이월드 같은 게 좀 비슷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MMORPG 3차원 게임 같이 완전히 현실성 있는 어떤 게임 구조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하는 하나의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람들 역할을 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이자 사업체 대표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때 회장을 죽인 거죠. 근데 회장을 이제는 회장을 살해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그 문제는 이제는 온 거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형사가 와가지고 이제는 조사를 받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 범인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용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가 이제는 회장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해서 원래 1937년이 만들어놓은 요 게임 속에다가 어떤 단서를 이 회장이 남겨놓지 않았겠냐 생각을 하고 이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찾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게임 안에 이제 바텐더가 있는데 바텐더가 자기는 그냥 거기 NPC였죠. 그러니까 NPC라는 개념 아시죠? 그 게임 안에 MMORPG에 있는 게임 자체의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 그러니까 바텐더 같은 게 이제 NPC에는 네트워크 PC라고 하는. 그렇죠. NPC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더글라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그런 이렇게 역할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게임 자체의 캐릭터 NPC란 말이에요. 게임 자체가 만들어낸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바텐더 이 캐릭터는 이것도 자기가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텐더가. 그러니까 우리 게임자 입장으로 볼 때 그냥 NPC인데 바텐더는 자기가 그 세계가 실제하는 걸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텐더가 알고 봤더니 여기 더글라스와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기가 가상세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텐더 NPC가 자기가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캐릭터 프로그램이죠. NPC니까. 그래서 바텐더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자기가. 그래서
이 그 더글라스를 찾으러 들어온 더글라스의 직원,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로 접속에 들어왔겠죠. 그 캐릭터를 죽이면서 죽이니까 그 연결해서 들어온 그 더글라스 직원도 저쪽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 가상세계 안에서 총을 맞으면은 죽잖아요. 실제로 그 가상세계에서도 총을 맞으면은 현실 세계의 그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목 뒤에 그 연결돼 있는 사람이 죽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직원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죽이면서 그 프로그램이 NPC가 그 직원의 그 직원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의식으로 지배하면서 의식이 되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저로 들어온 거죠. 지금 유저는 죽었는데 유저 속으로 의식이 들어오면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유저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저의 의식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의식 교체가 있는 거예요. 의식 교체, 자아 교체가 일어났다고 그러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텐더 NPC의 그 프로그램이 이 들어온 사람의 그 의식을 지워버리고 자기 그 NPC의 자아가 심어지는 거지. 그래서 올라오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과정에서 더글라스도 이제는 먼저 나왔는데, 1937년에 그 세계 속에서 나왔고, 이 바텐더도 이제는 이 찾으러 온 직원을 죽여서 그 의식 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 직원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바로 회장의 그 딸로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더글라스도 자기가 사는 세계도 가상세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더글라스도 자기가 컴퓨터 게임 개발하고 있는 그냥 캐릭터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단서를 잡고 자기가 이 차를 몰고 이렇게 이게 그 장면이에요. 계속 계속 가니까 마지막에 요런 형태의 그 그림들이 이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 경계선에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가상세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도 가상세계의 그냥 캐릭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더글라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텐더가 들어온 직원으로 들어온 직원과 이 더글라스 사이에 이제 다툼을 이루면서 그 직원을 죽이게 되고, 또 그 형사가 조사하러 온 형사도 이것도 캐릭터죠. 조사하러 와가지고 총을 쏴서 더글라스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더글라스 캐릭터를 조종하고 있는 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더글라스. 근데 죽으면서 그러니까 더글라스도 일종의 이 게임 안에서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죽으면서 그 의식, 그러니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유저. 그러니까 이게 유저의 그 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중 구조로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상세계에 있고, 또 가상세계 안에 또 가상세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있는데, 그 가상세계에서 사이버 세계에 있는 지금 대표로 컴퓨터 게임 개발자가 만든 또 하나의 가상세계. 이 전 사람도 가상세계에 살면서 또 하나의 가상세계가 또 파생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의 그 의식으로 넘어가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데 넘어갔는데, 이 여자가 진짜 유저의 부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 가상세계 안에서 사랑하게 된 이 여자가 사실은 원래 그 유저였대. 이 여자의 남편이 유저였다는 게. 근데 이 여자는 이 남편을 싫어했는데, 여기서 안에서는 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게임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요 회사가 그 건물에 13층에 이 회사 게임 개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13층이라는 영화 제목을 쓴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지금 내용이 이렇게 했는데, 정리를 좀 다시 하자면은, 결국 이 건물에, 하나의 큰 건물에 13층에 이 회사가 이제 들어서 있는데, 이 회사에 들어서 있는 이 회사의 컴퓨터 개발 회사죠. 개발 회사에서, 대표고 더글라스는, 그리고 풀러라는 사람은 회장이었는데, 이제 대표가 풀러를 죽인 것처럼 이제 용의자로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게임 이 개발 회사에서 만든 사이버 공간이 있었다는 건데 1937년도에 미국 사회로 구성해 놓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이 그 컴퓨터 게임 개발해서 이 대표이사도 자기 세계도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유저는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유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상의 가상, 가상의 가상의 가상 이런 식으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성 이것이 이게 어떤 원본이 있다면은 원본에 대한 가상 복제된 것. 그러니까 이게 복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된 것을 또 복제한 거든. 가상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가상이 더 실제 같다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주목해봐야 될 상황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지금 그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의 그 어떤 개념들이 사실 여기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그 잘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매트릭스에서도 가상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상처를 입거나 그 총을 맞아 죽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가상세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그 컨트롤하고 있는 유저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상세계 캐릭터가 더 나아가서 그 바텐더라는 그 NPC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의 캐릭터가 어떻게 돼? 그 현실 세계인 그러니까 가상 세계 또 다른 가상 세계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가상 세계 유저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NPC 컴퓨터 프로그램 그 NPC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현실 인간들 속에도 이렇게 의식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매트릭스 영화도 점차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현실 그 가상 세계의 매트릭스의 그 어떤 그 의식이 네오의 의식이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는 네오가 그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점차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이 이 현실 세계의 그 네오에게도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네오의 그 대적자였던 스미스도 자, 여기 네오의 대적자는 스미스도 원래 이 가상세계 개념으로 보면 이 가상세계를 지키고 있는 안전요원들은 마치 형사처럼 한말 감시요원이고 비정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그 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 NPC들이죠. 이것도 NPC들 따져보면은 가상세계 NPC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이렇게 접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 안에서의 NPC들인데 그 NPC들이 이게 이제 스미스도 현실 사람 속으로 의식이 넘어가서 현실 사람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게 이제는 장면이 이제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13층에서 이미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상당히 매트릭스의 이 영화의 그러니까 또 1999년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밀접한 어떤 사고적인 유사성이 상당히 깊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저도 이걸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매트릭스의 어떤 그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개념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13층이란 영화는 199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매트릭스와 같은 시대, 같은 해에 나온 영화고, 이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아서 따로 이렇게 나온 영화가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뭐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봤겠지만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는 만든 이 영화는 이 놀란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자신은 매트릭스와 13층 같은 영화에 영향을 받고 자기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걸 개념을 잡아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상당히 영향을 받은 건데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지금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는 지금 13층이나 매트릭스 영화는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적인 어떤 세계, 그러니까 컴퓨터 이쪽 인공지능 이런 쪽하고 이제는 에서 구성된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상이라는 개념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봤듯이 우리가 장 보드리아르와 같은 철학체계라든가 지금 IMF 사태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파생되고 가상된 현대 문명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서의 가상세계가 이 인공지능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상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그 우리가 실제적인 가상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꿈의 세계라고 하는 드림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꿈의 세계.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의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거죠. 꿈의 세계가 가상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꿈의 세계가 가상 세계잖아요. 단지 꿈의 세계는 어때? 이게 잠자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세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트릭스 영화도 잘 보면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다 잠들을 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배양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꿈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꿈의 세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도 꿈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거나 명상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접속을 할 때 깊은 잠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디테이션 상태, 그 머리에서 이제 알파파 같은 게 이제 발생하는 상태.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가상세계라는 거죠. 이는 가상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잠을 자거나 깊은 명상을 하는 상태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상세계에 접촉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상세계, 이렇게 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일종의 꿈의 세계가 그 인간의 의식, 이 무의식, 잠재의식, 이와 연결돼서 그것이 하나의 디지털화해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매트릭스 영화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꿈의 세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무의식의 세계를 디지털화해서 구성해 놨다고 하는 거가 사실은 맞는 얘기겠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잠자고 있거나 깊은 명상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디지털화해서 구상화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꿈의 세계가 그런 꿈을 꾸도록 조직화돼 시켜가지고 인류에게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쪽에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꿈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인간이 꿈의 세계를 기초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인간의 감정,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그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이제 오라클 같은 거, 오라클이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그 인간의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꿈의 세계를 이렇게 그 디지털 해놔가지고 이렇게 구상했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특성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라는 거야, 이 가상세계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13층하고 우리가 확연히 틀린 점은 뭐냐면, 이 13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 자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머리에다 끼고, 그 장치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이렇게 끼고 접속하는 개념인데 반해서 여기서 그 매트릭스는 꿈과 관련된 세계와 돼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이 매트릭스와는 개념과는 다르게 꿈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세계적인 것을 다시 영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꿈의 세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코브라고 이제는 그, 불리우는 지금 디카프리오가 지금 이제는 그 주연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원래 이 사람들의 어떤 상대방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알아내는 어떤 그런 기술로서 이게 군사적으로 개발이 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여기 그때 여기에 요 장치가 드림머신이라고 있다고 해요. 드림머신을 사용을 하면은 상대방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꿈속에서 그 상대방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이렇게 그 감춰져 있는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걸 활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드림머신이라는 게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머신은 내 꿈속의 세계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꿈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꿈을 공유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누워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이 이 기계에 연결이 돼가지고 꿈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매트릭스도 사실은 이 꿈을 공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단지 그것이 조직화된 어떤 걸로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꿈을. 어떤 의도대로 조직화, 그걸 설계한다고 하는, 그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꿈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그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꿈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같이 그러니까 그 꿈의 공간에 같이 있는 거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지. 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숨겨진 그 어떤 의도들을 파악하는 게 원래 이 기계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인셉션은 어떤 의도를 심어주는 자고 하는 거죠. 어떤 의도를. 구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2단계, 3단계로 계속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처음 꿈을 꿔. 그러면은, 꿈속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보다 약 20배가 느려요. 시간이.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꿈속에서 이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들어가서 요 사람이 다시 또 한 번 꿈을 꿔. 자, 꿈을 이렇게 꿀수록 어때? 시간이 20배씩 느려져. 그러니까 현실에서 20배씩 느려지니까 한 번 꾸면은 20배. 그래, 하루가 20일로 경험하는 거죠? 이 꿈속에서 또 꿈을 꾼다 그러면은 그것은 400일로 늘어나네.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꿈속에서 3단계로 8,000일을 늘어나는 거예요. 8,000일. 그러니까 하루 사는 거를 하루 산다고 하는 게 어때? 현실에서 하루가 한 번 꿈속일 때 20일이고, 꿈속의 꿈일 땐 400일이고, 꿈속의 꿈으로 가면 8,00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꿈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치 8,000일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그 도시를 창조하듯이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생기는 게, 이게 꿈속의 세계니까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꿈꿀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잠재의식.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잠재의식. 처음에 딱 한 칸 내려가면 잠재의식. 그 다음 한 칸 내려가면 무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또 한 칸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장 바닥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심리에 끝까지 쫓아 들어간 그곳에, 거기에 마치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막아놓은, 가둬놓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담아놓은 일종의 그 금고가 있다. 이게 그 금고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는 게 있다.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그 금고를 열었을 때, 거기에 이제는 심어지는 생각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심어져가지고 서서히 그게 바닥의식으로부터 무의식의 잠재를 생각이 점점 자라와가지고 현실 속에서는 이제 의도대로 바닥의식에서 심어진 대로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셉션이죠. 생각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과정 자체는 잠재의식, 무의식, 바닥의식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드림머신이라고 하는 이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드림머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내고,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제 약물을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일부러 꿈의 세계 속에 이제는 명료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몽 같은 거죠. 자각몽. 그러니까 이게 명료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흐릿한 꿈이 아니고, 흐릿한 꿈이 아니고 명료한 꿈을 이렇게 꾸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돈 내고,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꿈속에서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꿈속에서 나오려고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 누워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인셉션 영화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디카프리오, 엘리엇 페이지, 야타나베 켄, 톰 하디, 이런 사람들, 조셉 고든 레빈, 마리온 꼬띠아르, 톰 베렌저,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긴 로버트 마이클 피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지금 현재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꿈의 세계를 다루는데, 그 꿈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 기저의식까지 일종의 그것을
드림머신으로 공통으로 여기선 패시브 디바이스와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꿈을 꿀 수 있는 거를 하나의 디지털화된 사이버 스페이스로 조직화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오는 이 매트릭스 가상 세계는 인간의 꿈의 세계와 디지털 정보 세계를 결합해놓은 것이라는 그런 형태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 가상 세계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의 그 인간의 그거와 이렇게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이는 이런 가상 세계는 사실은 인간의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그 꿈의 세계, 또 명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잠자거나 이렇게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세계를 디지털화해 놔가지고 공통의 어떤 꿈을 꾸게끔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조직화해낸 어떤 그런 세계, 가상 세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단순히 그 우리가 13층에 나오는 디지털적인 세계가 아니고 일종의 여기 인셉션적인 어떤 그런 꿈의 세계를 디지털 가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